예, 반갑습니다. 정성원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크게 내보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2012년부터인가요? 우리 주변에 하도 빅데이터 소리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는데 한 3년 전서부터는 AI 이렇게 해서 하도 따갑도록 AI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AI 학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겪은 AI는 3번의 봄이 있었고 2번의 겨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I의 붐은 60년, 70년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80년, 90년대, 지금은 이제 3번째 AI를 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I 붐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논리와 규칙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와 규칙을 통해서 규칙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인간과 가까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인데, 현실의 그 복잡한 내용을 모든 규칙으로 커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 알렌 튜링이라는 이 사람이 1950년에 논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지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계와 사람을 놓고 대화를 시키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게 기계고 어떤 게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그거는, 그 기계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네, 사람은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 챙기세요. 컴퓨터는, 근데 사람은 구름이 많고 비가 가요. 출근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사람이 볼 때 어떤 게 기계고 어떤 게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 이것을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66년에 나왔던 인류 최초의 챗봇이라고 하는 엘리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는 MIT 공대의 조셉 바이젠바움이 만들었던 그러한 채팅입니다. 챗봇인데, 사실은 이렇게 나는 우울해요. 그러면 이제 엘리자가 왜 우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뤄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다루는 문장을 일단 트릭의 형태, if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떻게 답해라 라고 하는 룰셋 기반의 일종의 텍스트 기반의 트릭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엘리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자가 마치 인공지능을 가진 거로 착각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엘리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AI 붐이 오던 1970년대, 80년대는 앞전에 봤던 이와 같은 규칙 기반의 그 패턴과 규칙 기반의 지식을 컴퓨터로 이관했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이관함으로써 단순하게 텍스트 기반의 대체가 아니고 그 많은 규칙들을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해 놓고 더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서 어떤 조건에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이신이라고 하는 의료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이 의료 진단 프로그램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 논리와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저희 집사람이 35년 전에 저한테 시집을 오면서 혼수장만으로 해왔던 인공지능 간단 Q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35년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근데 이 인공지능 간단 Q 전자레인지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밥, 현미밥, 스파게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리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요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 밥을 데울 때는 어느 정도의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지고
얼마만큼 쏘여야 되느냐를 토의를 하는 겁니다. 국을 데울 때 혹은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 규칙을 생성해서 저 버튼 하나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전자레인지에 밥을 집어넣고 밥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세팅해 놓은 규칙에 입각해서 마이크로웨이브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논리 규칙 기반의 AI, 즉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AI 붐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저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마이스는 if 환자가 고열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면 감염이 의심된다, 이런 형태, if 어떤 조건 하에서 된 행동에 대한 것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약 600여 개의 규칙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이거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진단 전문 시스템이 됐던 거죠. 자, 3차 AI 붐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인터넷 자원 혹은 컴퓨터 자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죠. 즉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우리가 발전된 기법들이 앞에서 우리 허명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던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기법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기존의 인간이 만들던 규칙과 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인공신경망은 사실은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흉내낸 방법이죠.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은 앞에서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단계를 거칩니다. 학습의 단계를 거치고 실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의 단계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은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기 전에 수많은 기보를 학습했고 그 시간을 거친 끝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의 단계를 거쳐서 수많은 자료를 학습하고 이 패턴을 분석해서 모델을 완성합니다. 이 완성된 모델이 실제 새로운 문제가 제시됐을 때 적용을 해서 정답을 알아맞히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규칙 기반의 AI와 이 머신러닝 기반의 AI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의 AI가 바나나를 인식하려면 인간이 컴퓨터에게 바나나를 식별하는 특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길고 노란색이고 약간 휘어진 물체야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머신러닝 방식의 학습 방법은 바나나 사진을 주는 거죠. 바나나 사진을 주게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바나나의 특징이 바나나는 길고 노란색이고 흰 것이군,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바나나를 잘랐어요. 썰어진 바나나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AI에서는 다시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라는 피처를 다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머신러닝은 썰어진 바나나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주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규칙 기반의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AI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전에 얘기했던 인공신경망이 이 흔히 얘기하는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딥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공신경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늘리자,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더 유연한 처리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 러닝의 약자예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의 아픈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딥러닝이라고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은 CNN, RNN, 볼트만 이와 같은 좀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의
통합체를 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물체를 식별한다든지 이미지를 식별한다든지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든지 등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머신러닝은 사진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진들은 독이야, 이러이러한 사진은 캣이야, 이런 사진들은 버드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 학습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했을 때 버드일 가능성이 독일 가능성이 15, 캣일 가능성이 95, 버드일 가능성이 2%.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는 캣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이 딥러닝은 흔히 얘기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진을 주면 이 수많은 사진으로부터 이것을 개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사진의 실루엣을 이용하는 거죠. 사진을 점점 흐릿하고 흑백을 없애면 남는 것은 뭔가요? 실루엣만 남죠. 실루엣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개념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그 새로운 이미지의 실루엣을 통해서 이것은 어떠한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이 흔히 얘기해서 dog, cat, bird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흔히 얘기하는 라벨링 작업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벡터 공간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벡터 공간 모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어, 문장, 문서 이와 같은 것을 벡터로 처리하는 거죠. 단어, 문서를 벡터로 처리하면 뭐가 좋으냐? 수학적 연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텍스트들, 이 텍스트들을 저와 같은 벡터 공간상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서 집합, 흔히 코퍼스라고 얘기하는 이 문서 집합의 단어들 기반으로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는 것을 공간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 공간이 지금 이제 보면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2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한 건데 두 단어에 대한 관련성만 놓고 보면 2차 공간의 표시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2차 공간상에 나타난 그 단어들을 가지고 특정한 문장이 해당되는 단어를 얼마만큼 많이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좌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과 우먼의 차이, 킹과 퀸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가까운지, 얼마만큼 먼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킹에서 여성을 빼고 킹에서 남성을 빼고 여성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킹 마이너스 맨 더하기 우먼. 그러면 그 위치를 가봤더니 우먼, 퀸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간처럼 킹에서 남자라는 개념을 빼고 여성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여왕이라는 개념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개념이 바로 이 벡터 공간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벡터 공간 모델은 사실은 요시오 벤지오라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처음에 주창했지만 너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요시오 벤지오의 LLM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구글에서 만든 Word2Vec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델은 앞에서 얘기했던 복잡한 벡터 공간 모델을 좀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단순화시켰는데 이 워드팩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시보우라는 모델과 스키그램이라는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시보우는 앞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다음의 단어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땡땡 들어가신다, 까마귀 날자 땡땡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수많은 단어의 순서를 학습해 왔기 때문에 까마귀 날자 땡 떨어진다 할 때 거기가 감이 떨어진다, 배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방법을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스키그램은 앞에 단어를 통해서 뒤에 단어를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인풋으로 넣느냐, 어떤 단어를 아웃풋으로 넣느냐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사용했던 문장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단어 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전형적인 백화 공간 모델을 더 활전시킨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순서보다는 그 전체 문장에서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셀프 어테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 많은 문장에 나타난 단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내부 구성 요소로 나눠져 있는데, 인코더의 기능은 입력된 문장이나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고, 디코더는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서 이걸 조합해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런 방식이고, 이와 같은 벡터 공간 모델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 바로 LLM입니다. 그러니까 LLM은 트랜스포머 모델 위에다가 수많은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개월 정도 됐나요? 이 LLM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한 것이 2022년 11월 챗 GPT 3.5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LLM이 뭐야? 라고 떨어든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LLM은 흔히 얘기해서 벡터 공간 모델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 문장들을 뭐다?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이 2차원, 3차원이 아니고요, 수조 차원의 공간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엄청난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죠. 벡터, 행렬, 연산을 잘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GPU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이 단어나 문장을 인식하는 것을 컴퓨터, 즉 기계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렬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된 공간 모델인 LLM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워드 100에서부터 버트 GPT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궁극적으로 낮은 것에서 점점점 복잡한 모델로 바뀌어가면서 단순하게 단어의 차이점을 학습하는 거에 넘어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대화가 가능해진 형태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드시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뭐를 생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텍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즉 LLM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LLM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대답하는 모델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더 확장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LLM이 될 수도 있지만 LMM, 요즘 얘기한 라지 멀티모달 랭귀지, 즉 단순히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와 영상, 영상과 텍스트,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나왔던 소라라는 모델을 보면 여러분이 글로 막 설명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계기는 저 프리트레인 파운데이션 모델에 뭐를 학습했느냐에 딸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전 학습이라고 앞에 우리 허명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전 학습의 대상이 텍스트냐, 이미지냐, 영상이냐에 따라서 모델이 LLM이냐, LM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AI, 생성형 AI의 핵심이 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모델도 누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 물어봐야 됩니다. 잘 물어보는 방법에 대한 연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즘 레그, 파인 튜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게 됐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여러 가지 튜닝하는 방법이 필요로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생성형 AI, 챗GPT를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챗GPT는 LLM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많은 LLM 서비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챗GPT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아주 자세히 데이터 분석 및 AI 솔루션,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잘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LLM 서비스를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 SPSS라는 통계 소프트웨어에 이와 같은 AI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IBM의 왓슨 XI 중에 있는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붙인 것이 바로 이 코리아 플러스 AI 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통계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 아웃풋을 잘 설명해 주는 AI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요 관심이 있으시면 뒤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그 텍스트 규칙 기반의 AI에서부터 이제는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기본으로 기초 프리 트레이닝을 거치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AI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모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이나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갖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는 큰 빨간색 빅데이터 버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한 ROI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큰 빨간색 AI 버튼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만들어서 그것의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